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2020년 3월이나 4월쯤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서서히 멈추고 있었죠. 금리는 0%고 코로나로 인한 봉쇄는 전 세계의 경제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비행기가 날지 않고 배도 출항을 멈추고 차도 다니지 않았고요. 금리가 제로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건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 18개월 동안 경제 전반은 얼어붙고 정체됐죠. 그러고서 한 1년 전쯤? 1년보다 조금 더 전에 연준은 단기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0에서 25, 거기서 50, 75, 100까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위로 쭉쭉 500bp까지 올라갔죠. 이건 이제껏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비즈니스 커리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금리가 빨리 오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이거 있잖아요. 영화 탑건2의 장면처럼 2018년도 중반쯤에 금리가 대략 250bp였다가 연준이 2020년 2월쯤에 이 전투기를 기준점 180까지 낮춰서 비행하고 갑자기 0으로 빠르게 떨어뜨려 계곡 사이로 진동을 일으키며 전세계 경제를 18개월 동안 저공 비행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인지의 중력 가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날개를 힘껏 뒤로 당겨 500bp까지 죽어라 날아 제꼈는데 이게 거의 날아가다가 기절하거나 아님 날개가 찢어져 나가는 지점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쵸? 영화 탑건에서 파일럿이 기절하기 시작했는데 전투기도 살짝 멈추는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전투기는 글로벌 경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기절했죠. 실제로 6개월 전에 영국이 이랬어요. 총리랑 재무장관이 영국의 보험, 연금기금이랑 은행사업 전체를 거의 말아먹어서 불과 몇 주 만에 직장을 잃었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은행 시스템의 날개가 찢겨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하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요. 어디냐면 은행이 이자를 과하게 가져가는 것을 다시 제로로 되돌리려는 그 놀라운 조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리를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오랫동안 상승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미국과 서유럽 은행 복합제가 다 무너지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게 되면 채권이 다 폭락해서 은행이 결국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은행들은 약간 속도를 늦추면서 약간 중립적이 되었죠. 앞으로 조금 더 가볼까? 아님 뒤로 살짝 물러날까? 근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르면서 전 세계 모든 국채와 중장기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2세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통화에서 에너지를 전부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결국 이 금리 대장정은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튀르키예의 통화를 폭락시켰고 아르헨티나 통화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아주 튼튼하지 않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럼 거시적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지점이긴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 금리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리려면 동맹국들의 통화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서방은행이나 연금기금 그리고 나머지 채권들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더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박이 강해질 겁니다. 근데 물론 정부도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길 원하고 있을 거고 개발도상국들을 다 살리고 싶겠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논리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 대신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지표가 등장할 거고 상품과 서비스의 마켓 바스켓에 대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조정할 것입니다. 비싼 품목은 제거하고 값싼 품목을 지수에 포함시켜서 CPI를 낮아 보이게 할 거예요. 수학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해서 수십 또는 수천억 달러를 다른 통화로 교환해주고 이것으로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거시경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에 불과합니다. 다른 통화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채권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 보이게 하는데 노력하는 등 다시 정상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2% 인플레이션 대신에 3%가 정상이 될 수도 있고 10년 전 정의했던 3% 인플레이션도 이젠 세상이 변했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플레이션 지표에서의 3%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곧 광고 수익을 받는 유튜브 비디오들이 CPI 지수에 포함될 거고요. 더 관리하기 쉬운 측정 항목이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머니 프린팅이 지속되는 사이클 속에 우리가 위치해 있고, 그 안에서 통화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이션 간의 분리,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과 CPI 인플레이션, 그리고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겁니다.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고군분투할 거고요. 이건 다음 주제를 위한 훌륭한 배경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지난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건 바로 규제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신의 견해였습니다. SEC에서 여러 대형 암호화폐 업체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토끼굴 같아서 그 토끼굴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걸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 워,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암호화폐 산업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던 중에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MIT에서 한 그의 수업을 들었고, MIT에서 그가 했던 강의 20개를 모조리 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쓴 모든 글까지 다 섭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소송도 다 읽습니다. CFTC 소송, 비트렉스 소송, 코인베이스 소송, 바이낸스 소송, 모든 판결문을 읽었죠. 국회의원, 상원의원들이 지난 3년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한 모든 의회 증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고서 에릭 당신한테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비트코인이 있었고 보기에 좋았죠. 그 후에 계정 단위가 생겼는데 BTC라고 했고, 검열이 안 되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된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비트코인을 고치려고 했죠. 방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비트코인을 고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됐어요. 하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비트코인을 빡센 방법으로 돕고 싶어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라이트닝을 개발하는데 2015년부터 수년이 걸렸고 6년, 7년,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요. 또 비트코인 어플을 개발하고 비트코인 회사에서 일하고, 암튼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수백만, 수천만, 수억 달러를 모으느라 빡세게 일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방에 있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고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피똥 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쪽 부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 쉬운 방법에는 몇 가지 지름길이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모방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저는 새로운 토큰으로 비트코인과 경쟁하고 싶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은행에 예치하고 싶어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재담보를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가지각색 비트코인을 만들고 싶고, 새로운 비트코인도 있어요. 양자저항 비트코인, 에너지 효율 비트코인, 크립토 키티가 그려진 더 빠르고 아름다운 비트코인. 자, 바로 이게 다른 부류예요. 이걸 크립토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쪽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크립토라는 레일 위에 움직이는 미국 달러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건 변동성 없는 비트코인이고 1초 안에 거래되는 저렴한 크립토 네트워크에서 무료로 제공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규제 당국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도 거슬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거슬리고 이런 꼼수도 거슬린다는 겁니다. ICO 하는 것도 싫고 기업형 코인 발행하는 것도 싫다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처음엔 비트코인으로 시작되었다가 다른 여러 형태로 나뉜 암호화폐 생태계가 결국 합쳐져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통합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달러 대신 단위화폐는 BTC가 되고 해외 거래소 대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만약 빠른 비트코인 네트워크, 빠른 결제 네트워크를 원한다면 그걸 이루어주는 건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분증명 토큰도 아닌 라이트닝이 될 거고, 여기에 연료는 사토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비트코인에 고정될 겁니다. 지금은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뉴스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비싸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얻은 교훈적인 사례인 거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믿었으나 알트코인과 크립토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느냐고 빠져나갔는데 결국 그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10분마다 블럭을 뱉어내는 검열저항 네트워크를 원하는 이유가 다 있고 400배나 높은 해시의 디지털 파워를 내뿜는 채굴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깨달을 것이고 라이트닝과 같은 유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되면 결국 보상이 따른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도 이 케이크 한 조각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달러를 화폐 단위로 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갖고 빛의 속도로 그리고 공짜로 돈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나 채굴 장비, 비트코인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아무 코인이나 발행해서 채굴하는 데 드는 가스비를 그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죠. 하지만 결국 깨달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리스크 없는 자산이고 검열에 저항하는 네트워크고 이 생태계의 예비 자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현재 이 시점에서 어렵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도 길고 험난한 정도의 길이 아니라 쉽고 빨라 보이는 길을 가겠다고,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신이 더 좋은 비트코인을 만들겠다며 비트코인을 따라하겠다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자체 코인을 만들고 싸돌아다닌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다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돌아오는 회귀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토큰에 자신감을 잃게 되면서 이 생태계의 준비자산으로 자신들의 토큰을 다시 교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준비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해외나 국내 거래소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 이제 이건 검열 저항성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국가에서 점령한 네트워크니까 결국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애당초 사토시가 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본래 뿌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더 개선하거나 비트코인을 고칠 수 있다면서 생각해냈던 다른 암호화폐 관련 아이디어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고치려고 했으나 지름길을 택했고 어쩌면 그게 그들의 사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고 비트코인으로 재담보를 설정하고 비트코인으로 해칭을 하고 비트코인의 경쟁자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개선하는 등 그게 그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좋은 생각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가령 커피 한 잔을 후다닥 무료로 결제하고 싶은데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없다면 생태계를 재창조하면 안 돼요. 대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제2 또는 제3의 레이어를 만드는 데 집중해 이 문제를 라이트닝이나 수탁형 비트코인 월렛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본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는 다른 크립토 자산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전하게 될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 자기가 신뢰하는 것으로 자산을 옮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에릭 당신이 나에게 여러 번 말하기도 했는데 이 크립토 세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좋아하죠. 그들은 그저 다른 방법,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차선책은 없죠. 차선책은 없습니다. 거래는 단순화될 겁니다. 수백 개 토큰 혹은 수천 개, 수만 개의 토큰 거래가 단순화되고 통합될 것이며 결국 지속되는 것은 비트코인에 집중이 되겠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기술자들도 신속한 결제, 디파이, 토큰, 그 어떤 보안 관련된 것이 됐든 비트코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에 대해 집중해서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이 증폭할 거예요.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암호 토큰에서 옮겨갈 건데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15개, 20개, 30개 등의 증권형 토큰이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와, 우리도 비트코인의 그 뭐였죠? 라이트닝이었나요? 이걸 비트코인이랑 사토시로 할 수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벤처 캐피탈들이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으로 옮겨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개발에 르네상스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라이트닝의 가속도와 확장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전부 정치인에게 비트코인과 윤리적인 상품 그리고 보안의 차이점을 가르치기 위한 대규모 교육 캠페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상원의원도 비트코인, 주지사도 비트코인, 하원의원도 비트코인, 규제기관도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외칠 거예요. 이 모든 소송에 대한 수만 장의 자료를 저는 죄다 읽었는데 이 수천 페이지 속에서 도드라지게 누락된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비트코인.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험난하다입니다. 격동의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이 업계의 합리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업계는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비트코인에 유리하죠.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 형제들이 있었죠.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비트코인을 사랑했었다가 레이저 아이즈를 받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린 사람들이죠. 제 생각에 그들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눈사태처럼 와르르 몰려 돌아올 거예요. 비트코인을 근간으로 많은 것들을 재설계하면서 암호화, 탈중앙화, 발행자가 없는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즉 암호화폐 혁명의 근본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을 교육시키고 메인스트림 매체들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CNBC를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그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를 읽어보세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서 여러분을 모두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언제쯤 대중매체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네요. 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주 혼란스럽고 무섭고 비트코인과 FTT 토큰이 왜 다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죠.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다른 코인들은 불확실하다는 걸요. 앤드류 로스 소킨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이건 촉매제 같은 경험이었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은 여전히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재담보 설정을 하고 공매도했던 사람들은 다 파산했습니다. 공매도하는 사람한테 내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비트코인을 다 잃었을 거예요. 비트코인 공매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그게 안 좋은 사업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제 생각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연력학 법칙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자산이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산이며 윤리적으로도 우월한 자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무관심한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주어지면 결국에 깨달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름답지도 않고 기분 좋지도 않지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잡음을 뚫고 일어서는 방식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 자산 네트워크로서 우위를 다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 국가와 중앙은행이 80억 명 인구의 구매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결국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당신이 방금 유창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규제 환경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한테 유리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대화 주제는 비트코인 투자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뭐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좋고 아니면 투자 그룹, 그게 개인이든 가족 단위 회사든 기업이든 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투자와 주식, 자본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P나 나스닥,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한없이 두려워합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문제고
규제도 문제고 무역 장벽도 크고요. 2020년에 금리가 제로가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부활했죠. 관련 기업의 자본 환원율이 어마어마했고 상업용 부동산 배수도 극단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당신과 제가 수영장에 앉아서 그랬잖아요. 이 상업용 오피스 빌딩들이 곧 텅텅 비어갈 텐데 누가 이 공간을 원하겠어? 근데 보세요. 3년 뒤 사람들이 이런 상업용 공간 점유율이 낮아졌네. 누가 이런 공간을 원하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3년 전에 미리 알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생각은 해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 투자자들은 점점 더 부동산의 환멸을 느끼고 주식에 대해서도 환상이 깨지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상품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더 이상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걸,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자신감도 잃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압류당하거나 동결되는 걸 우리는 봐왔고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금은 지난 2년 반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라는 제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 대체 가설도 강해졌고 디지털 자산 가설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100만 달러 값어치의 비트코인을 사서 전 세계 어디든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재산세로 난항을 겪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도 점점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즉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나은 디지털 상품이자 상업용 부동산보다 더 나은 디지털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과 다른 모든 걸 구분하면서 글로벌 통화 지표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거듭해서 망치질을 해대도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CNBC 방송이나 뉴스 우측 하단에 나오는 녹색증권 시세 표시기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상단에 매일 떠있는 마스트헤드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비트코인이 바로 글로벌 통화 지표라는 사실을, 그리고 글로벌 통화 지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표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성공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투기적이고 두려운 디지털 자산에서 합법적인 통화 지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당한 통화 자산으로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자산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10배로 뛸 겁니다. 다른 어떤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팩트를 던집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소나 법정 분쟁 중에 왜 단 한 건도 비트코인에 관한 건 없을까? 그 수천 수만 장의 문서에 왜 비트코인이란 단어가 없을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끝장낼 수 있다던데 왜 그 수많은 기소 문건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을까? 없는 걸까?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지금 기소를 당하는 알트코인, 거래소 등의 각종 크립토 관련 비즈니스와 사장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기소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든 기소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 누구도 기소할 수 없다. 저는 투자자 계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개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시프 같은 비트코인 부정론자 계층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튤립 같은 거야. 존재하지도 않고 완전 사기지. 라고 하죠. 이 부정론자들은 사실 신임을 잃었습니다. CFTC, SEC, 백악관, 의회, 상원, 재무부,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CNBC가 다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신뢰를 잃고 바보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부정론자들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디지털 골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라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부가 금지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의론자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갈 거라고 말하는 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은 꽤나 무게감 있는 얘기였죠. 왜냐면 은행가나 거대 투자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년 전, 1년 전까지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자료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의회나 상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 규제기관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딱 한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면 비트코인을 팔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고 윤리적이며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고 찐이고 혁신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실제 않은 자산입니다. 회의론자들이 결국 틀렸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가지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투자자와 테크주의자 그리고 맥시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아,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공매도 해볼까? 어차피 나스닥이랑 상관관계 있는 거잖아. 아닙니다. 나스닥이랑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나스닥이랑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처럼 생각을 자주 바꾸죠. 하지만 만약 뭔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1%로도 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트레이더로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규제 당국이나 주요 언론들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오렌지 알약을 먹이는 일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S&P 500가 생겨난 이후 최초 그리고 최고의 자산 클래스일 것입니다. S&P 지수, 뱅가드 지수까지도 포함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린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자, 이제 테크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2009년 당시 저는 애플과 관련된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저에게 애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저는 애플은 디지털 세계, 모바일 세계를 독점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을 다 부셔버릴 거고 10억 유저들을 확보할 것이며 돈을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10배 이상 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테크주의자입니다. 테크 투자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말도 안 되게 부유한 사람들은 한때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테크주의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크주의자로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테크주의자라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캐시 우드가 바로 오늘 CNBC에서 앤드루 로스소킨에게 한 말이 딱 그거예요. 이보세요. 비트코인은 이 세상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글로벌 화폐 네트워크고 코인 하나당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테크주의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또 맞아요. 우리는 테슬라도 좋아하고 기술도 좋아하죠.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애플을 싫어하던 워렌 버핏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고 카라이칸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주식을 사면 존버하죠. 저도 테크주의자로 시작했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세계 작업 증명 중 95%, 어쩌면 그 이상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실행된 것이니 비트코인이 확실히 지배적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고작 1%잖아. 따라서 비트코인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이 100배는 올라야 마땅하고 우리는 지금 이 테크주의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맥시멀리스트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잭도시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이 말은 평생 제 안에 새겨졌어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을 때 이건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골드 네트워크고 애플보다 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잭도시의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저는 비트코인은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도구이자 윤리적 재화이며 전세계 80억 명 사람들 모두를 위한 실용주의적 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권, 자유, 주권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줍니다. 이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가치보다 조금은 더 좋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 세상에 만연한 고질병의 절반을 해결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민들 모두에게 재산권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애플 주식이 기술적 레버리지가 아주 높아서 채지가 안 될 정도로 오르게 될 매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을 막지 못하고 구글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들과 다른 점은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고 또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다른 투자를 다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애플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역 시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캔사스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은을 채굴하고 천연가스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시멀리스트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잭도시처럼 그리고 이방의 여러분과 저처럼 열성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금, 천연가스, 오일 아니면 그 어떤 기업의 주식이든 아니면 건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비트코인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이죠. 간혹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힘을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강력한 이념이 우리 어깨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광적이다 혹은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이념일 뿐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러한 이념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명백한 이념입니다. 그것도 우월한 이념이죠. 뉴턴의 사과, 즉 경제와 정치, 그리고 인간 행동에 수학, 물리학, 연력학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죠. 갈릴레오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과 실험을 기반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과학의 뿌리를 둔 하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며 움직이는 기차,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배들, 전기와 불, 이 모든 것들은 물리학과 연력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불을 숭배하고 전기, 항해 동력을 추종하고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배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의 이념을 믿는 것이지만 수학과 논리, 물리학의 근간을 두고 있는 이념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열성적인 이유도 물리학과 수학이 돈에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고 재산권에 적용되길 원하며 정치와 경제에도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리학과 수학과 연력학을 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이념으로 간주하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를 날게 하고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모바일 폰을 작동시키며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사용된 물리학이 있는데 바로 그 물리학이 우리의 경제를 개선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술을 포용할 것이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라 갈릴레오, 이삭 뉴턴이 그랬듯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특정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 잘 들으셨죠? 저는 이번 영상을 작업하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양한 주옥 같은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조건이라고 말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윤리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가치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맞으십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되면 가격 팍팍 오를 것 같아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를 듯 말 듯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거래소 앱 켜보면 팍팍 오르고 떡상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 비트코인이 안전하지. 근데 100% 비트코인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비트 횡보할 때 잠깐 떡상하는 알트 샀다가 한두 번 크게 먹고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트레이더의 마인드가 틀렸고 장기 투자 마인드만 맞고 비트코인은 옳고 알트코인은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의 본질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겠다고 처음 생각했던 것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중간중간 계속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본인이 트레이더라면 비트코인이든 알트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장기간 보유하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일 생각도 없고 그 자산이 가치가 있니 없니 장기적 우상향이니 아니니는 중요하지도 않죠. 유동성만 넘쳐 흐르면 그 변동성의 구간을 계속 트레이딩의 기회로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본인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정말 알트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코드에 담겨서 그 어떤 중앙화된 운영 주체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게 자신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싼 전기를 찾아 채굴업체들이 생겨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자신의 화폐 가치를 정확히 보존해 주니 법정화폐 기준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모아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존 금융권들도 이걸 상품으로 만들고 정치권도 관련 우호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은 이미 2008년 이후 이 세상에 등장해서 긴 세월 동안 다양한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아 결국 자본주의 안에 침투했습니다. 즉, 단순한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스스로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받았으며 살아남고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을 늘려서 방대한 자신만의 가치를 시총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며 코드에다가 엉뚱한 기술들을 갖다 붙이면서 점점 더 무겁고 중앙화되어 있고 특정 개인과 재단에 의해서 자주유지되는 그런 희한한 변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그것도 아니면 아예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들도 비트코인과 똑같다면서 본인이 진짜 비트코인이라면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황당한 경우들도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의 핵심은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코드 자체가 아닙니다. 좋은 프린트 하나 사서 미국 달러 이미지 파일 출력하면 갑자기 달러랑 같은 가치를 갖는 법정화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짝퉁이잖아요. 비트코인의 코드가 이 세상에 나오고 지금까지 살아남고 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 과정 속에서의 검증되고 축적된 신뢰가 채굴자들과 노드 운영자,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위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절대 트레이딩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알트코인을 장기 투자하겠다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대부분 거래소에 갖고 있죠. 대부분 펌핑해서 털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고 언제 파는 게 더 좋을지 타점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코인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할 거라면 왜 남한테 맡겨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모아가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행위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진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제가 예전에 더빙했던 영상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떠한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쵸? 네트워크상의 자산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특정 이념에 뿌리를 둔 네트워크상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자연 법칙과 인간 법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칙보다는 자연 법칙을 선호하고요. 우리는 컴퓨터 과학보다 물리과학을 선호하고 메타버스보다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를 선호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물리학 법칙은 협상이 불가능한 반면 인간의 법칙은 한낱 제한일 뿐이라고 농담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고 겸손한 면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나 자본주의, 자유를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이념들이고 자연 법칙과 자연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위성이나 인위적인 법령을 중첩시켜 놓으면 인간들은 빵을 구우면 안 되고 특정 시간에 잠을 자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등 10만 개의 법칙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서 사회를 파괴시키게 되죠.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말하자면 거대한 코드 기반이 아닙니다. 많은 코드를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깊게 인상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사토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 최소한의 코드로 만들려고 했던 게 핵심이었죠. 훌륭한 디자인의 진짜 목표는 미니멀리즘이잖아요. 유튜브에 돌고 있는 영상 중에 어떤 남자가 양철 캔박스에 8개인지 6개인지 서로 다른 모양의 블록을 갖고 있는데 삼각형 블록을 정사각형 구멍에 넣는 걸 보여주고 원통 블록을 정사각형 구멍에 넣고 직사각형 블록도 정사각형 구멍에 넣는 걸 보여주죠.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종종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8개의 다른 것을 8개의 다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걸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셀러는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불변하는 자연 법칙, 물리학 법칙과 같다고 말하면서 언제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법칙이나 인위적인 법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코드로 확정되고 공개되어 있는 화폐 총 발행량과 공급 정책, 그리고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없이 탈중앙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는 마치 이 세상에 물리학과 수학, 연력학의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있는 여느 자연물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단하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되며 그 과정 역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더 마이클 세일러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187개의 버튼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 리모컨에는 버튼이 많은데 아이폰에는 버튼이 하나가 있거나 아예 없죠. 이상적인 인터페이스는 심플해요. 심플. 자, 그럼 컴퓨터 과학에서 이 모든 것을 코딩하려면 수백만 줄의 코딩이 있어야 합니다. 언덕 아래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코딩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순한 언덕 하나를 주고요. 물 한 주전자를 떨어뜨리는 걸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경우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코드가 필요한가요? 물은 그저 흐를 뿐이잖아요. 자연한테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플하고 우아한 것을 원합니다. 자연 법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빛의 속도나 소리의 속도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있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물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거나 에너지를 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고 빛을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결국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철학은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자연을 향한 겸손한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 논리와도 동일합니다. 즉, 시장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뭘 할 것인지 결정하게끔 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비트코인은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혼자서 하세요.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본인 돈만 넣고 하시길 바랍니다. 새 프로토콜을 도입해서 세상에 제공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오픈 프로토콜로 도입할 수 있죠. 리눅스도 오픈 프로토콜이고 HTTP도 있고 또 자신만의 라이트닝 프로토콜을 가질 수도 있죠. 라이트닝과 경쟁하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존중하고 사토시가 이 유전적 생명체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사토시는 크립토 생명체를 만들었고 사이버 공간에 이걸 풀어놨는데 살아남았죠.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다 죽었는데 말이죠.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도 다 죽었고 수백만 개의 것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딱 한 개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이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나 바이러스 혹은 토끼의 유전자 코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비트코인의 유전자 코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냥 이 생명체들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8,500억 달러인데 근본적으로 유전적 프로토콜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수백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꽤 훌륭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철학의 핵심은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가 주는 교훈과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과 우아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됐을 때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세요. 못 먹어도 2배 코라고 외치면서 도박으로 다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청복자 윌리엄은 사생아의 코아였고 모두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노르망디의 공작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아내와 4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이후에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국가는 내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고 그 후에는 아들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입에서 패배를 빼앗아가는 꼴입니다. 나폴레옹도 같은 일을 했고 시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했고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평화로운데 그걸 어떻게든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승자고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45%씩 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부터 수백만 가지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행운이고 저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99%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비트코인 ETF를 소유하는 것,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것, 피델리티를 통해 보유하는 것,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여부를 두고 싸우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모두 2차적인 일들이거든요. 1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것이고 소유권 관계와
그 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질문은 비트코인이 매년 40% 성장하는지, 20% 성장하는지, 10% 성장하는지, 5% 성장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레이저 아이즈가 갖는 의미는 이게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봉착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절반은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하세요. 100가지 부수적인 싸움에 자기 자신을 말려들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싸워왔고 앞으로 또 100년은 더 싸울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발명되면서 정치적 싸움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확실히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종교적 갈등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발전된 의료기술과 전기, 빛의 조합으로 1600년대에 출산 중 사망하는 아이들이 5명 중에 2명이었다면 그 수치가 40%에서 1% 및 아주 낮은 수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확장시키고 비트코인으로 더 향상된 삶을 사는 데 집중한다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이 내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은 착각에 의한 산만함이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제 최고의 아이디어고, 제가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결국 나쁜 아이디어들은 한 번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을 따르지 않았고 좋은 아이디어들만 따랐는데 이것들 역시 처음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착각이었고, 제 최고의 아이디어, 위대한 아이디어를 향한 성공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위해 옳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더빙으로 소개해드렸던 다른 영상들에 비해 아마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셀러가 말한 핵심은 자연물과 같은 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자체가 갖는 속성이 온전히 이 세상의 끝까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못 먹어도 2배 고라고 외치면서 다 날려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혼자 하라고 말하죠.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자기 돈만 넣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발견하고도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될 내부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과 현인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전달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잘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인 비트코인 관련 영상 제작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구독자님들도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